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과 정치 현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장면이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짚으실 수 있을까요? 첫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 질문이 예.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고 정부 운영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 자체가 이번 총선에 대한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시고 바뀌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인지하고 제가 이해를 했어서 예.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노력해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해법으로 설명이 부족했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을 하겠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는 읽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여기 야당에서는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고 또 다시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야당은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 기조에 대한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큰 기조는 어쨌든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한미일 중심으로의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를 형성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민간주도 성장, 소주성이 아닌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것, 건전재정을 해왔다라는 것,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겠다는 것, 다시 이 에너지 믹스, 에너지 생태계를 올바르게 잡아가겠다는 이 기조 자체는 저는 보수정당의 일원이고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기조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기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소통 방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외교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그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할 때는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러한 정부 차원의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했죠. 부족하고 어떤 방침을 정하고 설명하는 것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지점들이 이러한 국민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아마 바꿔나가시겠다. 그리고 어제도 언론인들과의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자체가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참모들도 몰랐다. 그래서 이 대목을 두고 파격이다라는 해석과 아니 참모가 진즉에 이거를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모들이 몰랐다고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이 사과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놀랬던 것이 현명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야당의 어떤 유튜버들이나 야당의 정치인들은 사실 대통령을 굉장히 조롱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비난하고 해왔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민들께 말씀하시고 사과했다는 것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억울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고 전 정부에서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어져 왔었는데 혐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근데 다시 와서 이것이 뭔가 민주당의 어떤 정권 압박용으로 또다시 불거일으켜지고 또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들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국민들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혐의의 유무를 떠나서 이거는 어떤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위를 하는 통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러한 것을 국민들께서 좀 듣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그 어떤 대답의 내용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이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검찰총장께서 수사 지시를 좀 내리셨고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또 덧붙여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했을 때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특검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저희 당도 좀 특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께 좀 알려주셨다라고 생각되고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이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뭔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비호하려고 한 듯한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가령 그 처음에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생존자가 아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작전을 해서 대민 지원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질책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명예를 다시 드높일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그럼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자의 질문은 대통령이 이제 외압설이 불거지게 된 그 경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인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 그냥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이 정황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외압설에 대해서 저도 뭐 제3자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또다시 여기서 여당의 당선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그 정말 진상규명과 이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명예를 다시 되높이려고 하는 그 과정들 그 초심이 대통령의 초심이 박정훈 해병대 그 수사단장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제 기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첩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과는 별도로 여당은 좀 박정훈 대령권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결국에 어제 대통령의 그 초심과 박정훈 대령의 그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 당선인은 좀 당선인들은 행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고 있는 부분이 부당함을 좀 주장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제2요구권 행사하고 다시 이게 재표결할 것으로 다들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21대에서? 저는 변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이 특검에 대해서도 여당 당선인들은 야당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인지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동조할 여당의 당선인들 21대 국회의원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상규명인 거잖아요. 여당의 의원들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에 대한 진정성과 또 대통령께서 특검을 미진하면 요청하겠다라고까지 메시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또 어제 아쉬웠던 점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권이 있었어요. 네. 기자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2+2 호주와의 그런 국방과 외교를 같이 하는 나라는 미국 다음은 호주밖에 없고 방산 수출에 대한 강조성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종섭 당시 장관 시절에 이 방산에 대한 관심 사항들 익히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부적절했던 판단이었다. 적절치 못했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이종섭 전 대사와 관련돼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호주 대사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를 국민들께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21대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야당 22대 들어서자마자 바로 처리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당선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라 야당은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뭐 황운하 대표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도 특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추경에 대한 법안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어서 특검 전국을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최상병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당선인들도 아마 단호하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는 기존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 특검은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가장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잖아요.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와 특검 수사 중에 어떤 것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의 인력과 이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에 배치될 인력과는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권력의 정점까지 과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만 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수처의 그런 수사의 능력을 두고 여야가 지금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야당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야당이 공수처 지난 21대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정말 선거법과 맞바꿔가면서 만들었던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공수처 수사만 가지고 공수처 수사를 보고 특검을 그 이후에 보자.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에서 반대한다면 예. 이것 역시 여당도 국민들께 어떤 설득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뭐 기자회견 하셨지만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이 물론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바뀌긴 했지만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라든지 뭐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내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야당이 프레임을 걸 겁니다. 여당은 권력을 비유하기 위해서 특검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진상규명을 감추기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아마 저희가 같이 국민들께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보고 앞으로 22대에서 어떤 당정 관계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협치의 어떤 분위기 변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협치에 대해서는 뭐 영수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야당과 그리고 특히 어제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하고도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표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문을 열어놓겠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야당 특히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라고 저는 읽혔고요. 물론 그게 말로만 해서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대통령 또 정무수석이 민주당의 또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면서 이야기도 좀 주고받으시고 또 대통령 관저에 야당 의원들 초대하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 더 협치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갈까요? 사실 뭐 지금 야당 계속 특검 전국을 이어가고 있고 뭐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원 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진영 간의 대결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통치자시고 국민 전체에 대한 원수, 국가 원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인들 그럴 때일수록 초대하셔서 대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추경호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70표를 얻었는데 이게 그 의원들의 지역 비율과 이게 새 후보들의 비율이 득표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물론 새 원내대표 후보님들 모두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이시고 다만 그보다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많은 당선인들이 더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도부 생활할 때 원내수석이셨고 그 당시 21대의 원구성 협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후반기에 원구성에서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데 역할하신 분이거든요. 경험도 있으시고 더 어려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아마 원구성 협상이 예상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잘 이끄시지 않을까에 대한 당선인들의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기재부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굉장히 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민생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 여당의 원내대표로 오신다면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려서 여러 가지 민생 정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당선인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주호영 너무 좋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윤재욱 의원에 이어서 3번 연속 TK 출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건데 그래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비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전부터 많은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 영남에 대한 지역 안배에 대한 수도권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계신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영남이냐 수도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남에 계신 분도 훌륭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원내대표에 나오셔야 되고 또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지역 차원에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108명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당선인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여소야대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국민의힘의 그런 TK 출신 인사의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과는 굉장히 괴리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 내부의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어떤 우려가 없는지 우려는 여쭙습니다. 있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재부총리도 하셨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셨잖아요. 인물의 특성을 보면 인물의 다르다. 특성상 아마 수도권 민심을 잘 읽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 일성으로 단일 대우를 강조를 네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정치력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원구성 협상에 대한 요구가 있죠. 사실 어제 토론 과정,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하고 상호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실질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21대에서도 민주당이 18개인가요?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22대에서도 똑같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희가 예.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 질문도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지금 민주당의 운영이 법사위 다 가져오겠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려면 여당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야당한테도 줘야 되고 하나하나 좁혀나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특검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계속 정권 압박용으로 이것을 또 쓸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 특검은 아마 협상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하겠다는 패키지 법안, 8개 패키지 법안인가요? 그조차도 사실 저희 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연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어떻게 갖고 오실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제 그 기법이나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어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21대에서 본인이 7개의 상임위원장을 네. 협상한 그 과정을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이번에도 풀어가겠다? 믿어달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들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한 그 부분과 네네. 관련해 네. 지금 배현진 의원과 갈등이 아주 공개적으로 폭발하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돼요? 저는 뭐 언론에서는 친윤 간의 갈등설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공천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두 분 간의 그 감정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뭔가 이야기를 보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저희 당에서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이고 하면 지금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 당선인들 간의 그런 생각은 이제 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건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심 100%인 전대룰을 과연 국민의힘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바꾼다면 비율을 어떻게 하고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많이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 예.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국민의힘에 2번의 전당대회를 다 출마했었는데요. 한 번은 당원 100%고 한 번은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어요. 예. 몇 명 안 계신데 이 메시지 타겟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국가의 어떤 미래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민심이 반영되어야만 당권 주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사실 당원 100%로 가면 선거 전략상 당원들을 위한 그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자칫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괴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여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비판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저희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구조적으로 민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당의 전당대회는 국민 전체에 대한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저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국민 전체에 대한 잔치가 되려면 민심이 반영되어야만 또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받으실 수 예. 있으니까 이 여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활발하게.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만 들어보면 이 멘트로만 들어보면 지금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잘 안 읽혀요. 예, 예.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황우여 위원장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마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비대위원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비대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느냐가 비대위원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으로 이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고 앞으로 다음에 수권 정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반성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국민들께 쇄신해야 되는가 이 지점에서 새로운 비대위원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심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만 짧게 예, 예. 여쭤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그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다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정치인이 모든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다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황우여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예. 생각되고 있고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 뭐 당의 고문이셨고 또 예. 원로셨잖아요. 여기 대해서 뭐 본인 나름대로의 조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만 그냥 저희가 조언을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말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